네, 오늘 두 번째 정치 이슈 이겁니다. 네, 한국일보 1면인데요. 김희중, 특활비 모든 진실 알고 있는 분은 MB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이젠 멀어져 버린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이 단독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 인터뷰 내용 먼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섭섭함 없다면 거짓말이다. 배신감과 복수심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아이들한테 더 이상 잘못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희중 전 실장의 개인사를 놓고 본다면 네. 뭐 서운함이 없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네. 아이들 문제도 자기가 투옥돼 있을 때 부인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이 받았을 상처의 깊이는 뭐 저희들이 상상이 잘 안 가는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 MB를 몇 차례 독대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김희중 실장 개인만 놓고 본다면 특활비 문제 때문에 다시 또 구속이 된다면 그걸 상상해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정말 이거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떳떳해지고 싶다. 그다음에 그때 있었던 얘기를 다 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김 실장 입장에서는 MB와는 뭐 정치적, 인간적 인연이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네. 끝났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다시 그렇지 않아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또다시 상처를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다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 사람이 소환됐는데 두 사람은 구속이 되고 김 실장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희중 실장이 스모킹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네.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검찰에 부른다는 것은 김 실장의 정언만 가지고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건 좀 다른 문제겠죠.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김희중 실장의 개인의 어떤 그 사연만 놓고 본다면 뭐 지금 한 얘기들이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또 나아간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좀 일종의 좀 부득이의 어떤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김윤옥 여사 특활비로 명품 구입?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자가 특활비로 명품 샀다고 진술을 했는데 진술을 했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검찰이 물어본 적도 없고 난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1억 원 상당의 미화를 바꿔서 전달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네네. 김희중 전 실장은 모른다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홍구 원내 그 수석 부대표가 이걸 뭐 4천만 원 뭐 명품을 샀다고 한다. 근데 그게 그런 그 말을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그 김희중 전 실장이 지인으로부터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언론에 그 출연을 해서 검찰에서 뭐 그렇게 진술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네. 이제 두 번 얘기를 했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했죠. 허위 사실이라고. 네. 근데 오늘 김희중 전 실장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허위 사실인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다만 그러면 박홍근 그 의원이 뭐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이 제보나 뭐 이런 그 제보에 대해서 믿을 만한 내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검증을 다 했다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그 부담은 지금 박 의원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여성 수행원한테 이제 직접 돈을 건네줬다고 하는데 이게 검찰 김희중 전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희중 실장이 인터뷰한 내용만 보면 본인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박홍근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석에서 김희중 전 실장을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네. 그러니까 김희중 전 실장이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들은 사람이 본인한테 얘기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검찰 조사에서 김희중 전 실장이 그런 내용을 발언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명확하게 김희중 전 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1억 원 상당을 미화로 바꿔서 방미 전에 제2부속실 행정관, 여성 행정관한테 전달한 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돈이 건네간 건 맞아요. 특활비에 1억 원을 가져다가 달러로 바꿔서 그걸 김윤옥 여사에게 이제 행정관을 통해 전달한 거는 분명히 이제 검찰에서 얘기한 것 같고 그건 인정을 했지만
그 돈으로 뭘 샀는지는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박홍구 의원이 어디서 들었는지를 좀 밝혀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네. 그걸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검찰이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김주성 그 국정원 기조실장의 그 출국 금지가 된 게 작년 9월쯤이라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출국 금지를 하고 이 조사를 했던 거죠, 검찰에. 이제 내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김희중 전 실장의 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내가 가서 뭐 입을 다물고 몰고 할 게 없었다. 이미 기초 조사가 다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런 거 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김희중 전 실장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건 한 이틀 동안 뭐 인간적 배신감에 배신을 한 거다. MB 측근들 돌아서 저격수가 돼. 이런 그 헤드라인들이 뽑히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좀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희중 전 실장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이전에 관행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그 시대의 정신이다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 해결을 원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김희중 전 시장은 이거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세 번째 말로 꼽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국민 사과 요구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 부분은 전 김 실장이 좀 많이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갖다 썼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희중 실장이 정언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은원 관계가 있든 뭐든 김희중 실장이 충실히 검찰 수사에 응하면 되는 것인데 네. 좀 더 나아가서 일단 부속실장을 한 분이 MB가 대국민 사과를 해라 하는 부분은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그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수준에서 MB가 판단할 일인 것이고 아직은 수사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피의 사실이 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됐던 김희중 실장이 MB가 대국민 사과를 하라. 뭘 가지고 좀 사과를 하죠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저 발언은 조금 많이 나간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용인술이 실용적인 용인술이라고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오히려 되돌아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 상당히 정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인 출신이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우도 잘하고 쓰지만 본인이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좀 멀어지는 이런 사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희중 전 실장이 지금 멀어지는 이유를 네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섭섭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면담 요청을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네. 또 본인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감옥에 있을 때 아내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도 안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측근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챙기고 그다음에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 그 이제 김희중, 정두원, 김유찬, 김경준 이 네 사람이 다 이제 돌아서서 지금은 도리어 검찰의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리한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은 결국 그 전에 관계들이 좀 틀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도 형과의 문제 아닙니까? 이상득 전 의원과의 갈등 때문에 멀어지게 된 거니까 네. 그 사람들 관리를 약간 좀 너무 실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소방관의 모습인데 방화복이 모두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헬멧 위에도 보시면 살얼음이 생겼고요. 최흥일 평론가님, 네.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소방안전복지사업단의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크게 화제가 된 사진이에요. 네. 전 지난주 이 시간에 여기서 눈송이 소년, 중국 소년이 머리가 하얗게 서리가 네, 낀 맞아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소방관입니다. 네. 지금 바로 오늘 첫 소식이 화재 소식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제천 참사 문제도
의사결정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소방관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겨울철 화재 진압 훈련을 마치고 굉장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허탈하게 이제 숙사로 돌아가는 모습일 텐데요. 네. 지금 헬멧하고 소방복이 다 꽁꽁 얼었어요. 근데 저러면 사실 실제로 화재 진화할 때 네. 어려움이나 나중에 문제가 크게 그렇습니다. 피해가 생기는 처음에는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저거 제대로 벗을 수나 있을까? 아,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등산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이 소재도 좋고 잘 만듭니까? 네. 우리가 일부 소방관들이 뭐 장비를 직접 사서 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소방복이 허술한 거 아니야? 발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수분이 남아있다가 얼어붙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현장에서도 뛰다가 이게 거북할 거 아니에요, 동작이.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선진 의료 기술로 소재나 디자인을 더 좋게, 낫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이성적인 고민으로 생각이 미치거든요. 실제로 저 소방 방화복을 한 10번 정도 빨게 되면 발수 능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10번 세탁하면 발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재가 네. 값싸고 적합하지 않은 소재란 말이죠. 저게 좀 업그레이드 되기를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많이 또 청원을 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이 최근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 충북 보은에서 환자를 태우고 대학병원으로 이제 가는 구급차 내부 영상입니다. 보호자가요, 운전하는 구급대원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요, 막 자기가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휴대전화도 집어 던지고요. 이러다가 자기 아들 돌봐주고 있는 구급대원 얼굴까지도 막 때리는데, 이게 지금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소방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어떤 권한을 좀 부여해야 한다. 그런 이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뭐 말벌질 있으면 말벌질 떼달라, 아니면 집에서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뭐 열쇠로 뭐 문이 안 열리면 그것까지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구급하는 역할이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119 소방관들의 역할이 커졌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물론 뭐 그 어떤 긴급한 상황에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빨리 가고 빨리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그건 절차에 관한 거고 119 구급 소방대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계속 자기의 의견만 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자기 폭행사건이 자녀만 중요하고 구급대원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구급대원은 사실 상당히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뭐 문제가 되고 폭행이 발각이 돼서 수사를 하면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론 운전을 하는 중에 운전자를 때리게 되면 폭행이나 상해를 가게 되면 굉장히 엄벌을 해요. 왜냐하면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소방대원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특별 규정을 둬서 엄벌을 해서 경각심을 좀 길러주는 것이 이게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들의 이제 소방관, 구급대원 오늘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라도 정말 이 안전하게 이 소중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